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 2020년을 읽고 왔습니다. 이번 작품집은 특이한 게 6작품이 실렸어요. 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 우수상 수상작 가운데 황정은 작가의 연년세세 1번 하고 싶은 말은 작가의 뜻을 존중하여 작품집에 수록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 추측으로는 2020년 당시에 그 이상문학상이 발간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어, 이상문학상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거기 작품을 실으면 이후에 이제 작가가 그 작품을 뭐 얼마 동안 다른 데 못 실거나 아니면 표제작으로 자기가 이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게 규정이 있었나 봐요. 저도 뉴스로 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작가님이었나 그분이 절필 선언을 하셨어요. 이상 그 문학상 대상을 받고 나서 혹시 이 사건 아세요? 뭐하뇨?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절필 선언을 하고 대상을 받았는데 절필을 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글을 발표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동료 작가님들이 같이 연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황정은 작가님도 이게 딱 202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승옥 문학상의 작품을 내 작품을 안 실겠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닌가. 이게 그냥 저의 추측인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 황정은 작가님 좋아하는데 이 작품집에서 못 봐서 못 읽어서 그게 독자로서 좀 아쉽네요. 작년에도 황정은 작가님 작품이 실렸었죠. 그건 그렇고 일단 한번 6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작품이 김금희 작가님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라는 단편이에요. 자,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또 페페로니에서 왔어는 그냥 뭐 훌륭한 작품이죠, 뭐. 어, 네. 아니, 아니 어떤 점이 좀 좋았다 이런 거 좀. 사실은 이게 다른 작품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숨김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어, 저는 이게 무엇보다 이제 좀 캐릭터에 대한 어떤 비밀이 많은 소설이다. 오, 특히나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많은 주인공이나 화자들이 응, 기호성뿐만 아니라 되게 독특하고 비밀이 오, 많아요. 비밀이 많다. 맞아.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번에 읽은 6작품 중에 이 작품이 제일 어려웠어요. 해석하기가 너무 난해하다. 도대체 김금희 작가님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 근데 이게 상징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호성이라는 학교 동료? 친구와 이 화자의 나가 둘이 인제 어떤 문중의 족보를 정리하러 들어가죠. 들어가서 강선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요. 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적의 과거 회상이고 그때 뭐 어떤 삼각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그 그 기호성을 나도 좋아하고 강선도 좋아한 것처럼 느껴지는 예. 근데 고런 그게 인제 전반적인 큰 줄거리인데 어려웠어요. 전 이게 '왜 하필 족보를 정리하러 가는가?' 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47쪽의 리뷰라고 해서 김하영
문학 평론가님이 쓰신 글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해설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읽어 보면은 엄청난 한번 읽어 볼게요. 뭐 항아리 비유를 하시면서 처음에 "항아리가 품고 있는 빈 공간처럼 이 소설이 그 도덕경의 은유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이라는 항아리 이 상호작용을 한다. 이 소설이. 이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서로 이렇게 호응하는 이 사과밭에 사과꽃이 호응을 한다. 소설은 그 꽃 피는 봄날 밤 사과밭과 서리 내린 늦가을 사과밭 사이 이 처음과 마지막 장면이죠. 그해 여름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찾아온 사랑의 발생과 분화 그리고 노화 혹은 소멸을 이야기하는 긴급이표 발생하게 한 견본이다. 삶의 열기가 술독처럼 끓어오르는 어떤 현실 가령 젊음과 여름의 시장은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어 그리고 인제 보면 50 쪽에 균형미와 역동성이란 소제목으로 이 이원적 관계를 번호를 붙이면서 나열을 하죠. 1번 시작과 끝의 만남. 어 1 장의 늦은 봄밤 해서 뭐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며 액자 소설의 전형적 구조를 선보인다. 2번 발생과 소멸의 명명작용 해서 기호성, 화자, 강선의 삼각관계가 암시되는 3 장을 사이에 두고 2 장과 4 장에서 각기 사랑의 발생과 소멸을 확인하는 것 같은 두 인물의 명명작용하면서 어쨌든 뭔가 이게 암시적 대칭 구조가 맞아떨어진다. 그 3 번은 구세대와 신세대 하면서 광주 고택의 노교수, 사모 등 구세대와 알바에 동원된 신세대 두 남녀의 대조는 당동벌이에 대한 두 세대 간의 서로 다른 태도 혹은 강의실에서 읽은 박지원의 짧은 산문 속 서하담의 일화에 대한 두 세대의 해석이 그대로 반복 투영된다. 조용한 시골 마을 유서 깊은 고택에 고여 있는 풍경과 여름볕에 붉게 익은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 이런 현장성의 대조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 구조가 절묘하다는 거죠. 뭔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 대비하면서. 어 그리고 뒤에도 인제 뭐 균형과 대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음. 낮 시간 노동의 공간인 사랑채와 밤 시간 휴식과 내면적 성찰의 공간의 안채의 대립적 공간 구조. 어 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하는 시도다. 이게 인제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너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 족보가 왜 나왔냐. 이게 인제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대답의 방식이 족보다. 아 어 그래서 인제 각각의 인물별로 뭐 강선, 사촌, 기호성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는 어디서 왔나? 너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다 하나씩 써 놔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김하영 평론가님은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상징성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나 싶기도 하고 어 하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앞에 이제 평론가님이 말했던 약간 술독에 네. 마치 항아리에 많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어 놓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 마치 진짜 정말 이게 숙성된 것처럼 어 그리고 진짜 뭐 보수 진보 네. 그리고 그 광주나 어떤 사태 그리고 파병 이런 파병. 정말 걸쭉한 아 정말 이렇게 거대한 서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게 어 그리고 막 과하지 않게 어 그냥 이렇게 담아낸 것 같은데요. 어 이것을 근데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저는 그 생각해 보면은 약간 여기서는 이제 "페퍼로니에서 왔어."라고
살짝은 근데 회피하는 느낌이긴 해요. 어. 왜냐하면 나는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와의 어떤 미국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는 그리고 나는 보수의 입장에서는 너는 맞지 않아. 음.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어떤 인간의 보통 형태라면 음. 여기서는 바뀌거든요. 막 음. 보수였다가 진보였다가 보수였다가 아니 진보였다가 보수였다가 음.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온 앤데 광주에 유서 있는 가문이고 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아 맞네요. 이게 좀 들으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 강선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유학했다가 왔는데 어 한국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왔는데 온 집안이 또 유서 깊은 그 되게 전통적인 그런 집안이죠. 그리고 이 기호성이라는 사람도 원래 뭐 진짜 뭐 보수인지 진보인지 팟캐스트를 하는데 이 보수 쪽으로 또 뭐 정치인을 꿈꾸니까 진보였다가 보수였다가 다시 인제 이 세월호 얘기도 나와요, 중간에. 어 다시 진보가 됐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인물을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 되게 복합적인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얼핏 보면 인제 사랑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내가 여기 주인공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젊은 시절에 첫사랑 혹은 뭐 사랑을 회상하는 건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만으로 정리하기가 여기 드러난 사랑도 사랑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게 처리해 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나?' 싶을 정도로, 강선도 뭔가 좀 묘한 분위기가 나오는데 '정말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인제 아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밀이 많다. 그런 뉘앙스. 이게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와 너무 많은 상징들을, 근데 상징이 딱딱딱 맞아떨어지긴 해 풀면은. 어 그래서 이 소설이 좀 깊은 거 아닌가.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워요. 어. 저도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수작인지 졸작인지 사실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 아 저도. 진짜. 이게 분명히 예.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어. 이게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아, 이게 명쾌하지도 않고 뭔가 명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뭔가 되게 흐릿한 느낌, 애매한 느낌인데, 근데 이게 대상을 받았단 말이죠. 아마 평론가님들과 소설가분들은 이 작품을 대상을 받을 정도면 되게 좋게 봤다는 건데, 걸작으로 봤다는 건데 뭔가 있겠죠? 우리가 미처 못 본 것들이. 어 하우스 님은 이 작품이 왜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좀 예. 사실 이게 쪼금 그 약간 뭐 명징하지 않다 보니까 아. 약간 뭐 한시나 약간 좀 이렇게 시적이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시적이다라는 게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한 걸지 모르겠지만 네. 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가 해석하는 대로 어.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세계가 다양하게 해석하게 하도록 다양성 음. 이게 시에서 가장 좋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의성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의 알레고리면은 뻔하거든요. 그쵸.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면 너무 가볍죠. 얕고. 아.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소설은 쪼끔 더 명징한 학문이라서 어. 여기에 뭔가 '시적인 거를 많이 넣었다.' 이런 음. 생각이 쪼끔 들긴 하지만 음 음. 아무튼 이게 '페퍼로니에서 왔어.'라고 종결짓기에는 쪼금 아쉽다. 음. 근데 예. 페페로니로 밖에
정할 수 없겠다. 여기는 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아 바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다. 게다가 강선이랑 이 기호성이랑 예. 물론 이제 관계가 이제 되었지만 어.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어차피 그냥 뭐 이렇게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지만 뭔가 되게 허무해요. 허무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인제 이 소설을 이 김금희 작가님이 우리 젊은 작가상 우리 볼 때도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마주쳤던 작가님이에요. 특히 너무 한낮의 연애 그 작품이 정말 강렬했죠. 거기에 인제 나무 어 "선배 그러지 말고 나무를 봐요." 그 그러니까 인물을 정말 탁월하게 매력적인 인물을 잘 잡아내는 작가님으로 전 기억을 해요, 김금희 작가님이. 어 여기서도 확실히 캐릭터가 인물이 정말 특히 기호성이란 인물, 강선이란 인물도 정말 좀 뭔가 빛나거든요. 그래서 인물에 주목하게 만드는 소설 아닌가 싶고 어 이 소설은 아직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여백을 남겨 놓고 아무튼 작품이 깊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잘 쓰여진 소설이고 김금희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근데 여기 나온 그 작가님들 이름이 인제 좀 쟁쟁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중견 인제 작가님들이시죠. 잘 쓰시는. 은희경 작가님의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라는 작품인데요. 어 이 작품은 저는 이 작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두 여자친구가 나오죠. 나오는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여행을 간 승아 승아란 승아가 나오고 미국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민영 승아와 민영의 얘기인데 승아 입장에서 요일별로 토요일 이렇게 하고 월요일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서로 오해하고 있어요. 서로 입장에서 승아는 어떤 그 환상을 갖고 그 민 민영이 올린 인스타그램에 그 뉴욕 생활이 너무 좋아 보여. 갔는데 막상 갔는데 계속 그런 묘사가 나오죠. 뉴욕은 내가 갖고 있는 환상과는 다르네. 오히려 서울이 더 좋아. 좋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훨씬 좋잖아. 민영이 살고 있는 이곳보다. 그런 대조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승아는 꿈을 이제 환상을 갖고 갔는데 진짜 막상 가 가지고는 잠만 자고 있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때 시달리고 시차에 시달리고 민영한테 별로 환영도 못 받고 근데 민영도 나름의 사정이 있죠. 그곳에 현지의 어떤 남자와 인제 그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를 또 잃어버리고 하는 바람에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영은 소갈이하고 있고 민영은 또 취업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서로 오해하는 그런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요일별로 딱딱 나눠 놓고 승아의 입장에서 서술하다가 또 민영의 입장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읽는 맛이 상당하다. 아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어 파우스트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는 이제 이 소설의 미학이 뭐 단순한 이제 그 지칭하는 공간이 아닌 그 심리를 이제 아. 교차하는 시점. 그쵸, 그쵸. 뭐 하루키도 뭐 그 예전에 뭐 어디서 썼긴 했지만 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그 이 두 명의 이제 오해와 이해가 이제 반복이 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뭔가 이게 성숙해 보이는 어떤 이 민영 음. 그리고 승하의 어떤 그런 캐릭터와 이제 교차가 음. 아주 세련되게 잘 되었다 음. 하는 생각이 맞아요.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볼게요. 이 부분이 인제 절정인데 뒷부분에 보면 어
지금 거의 뒤쪽이죠. 뒤쪽에 가면 어디냐. 어 쭉쭉 뒤로 가면 화요일, 민영과 여기 있다. 100일 쪽의 맨 아래쪽 문단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승아는 어떻게든 인제 민영을 생각해서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뭐 해독 주스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장면인데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걸까?" 민영은 생각했다. '왜 저렇게 한결같이 경계라는 게 없을까? 첫날부터 그랬다. 왜 남의 물건을 시찰하고 뒤집어 놓는 것일까?' 마이크가 끝내 연락을 안 하고 출장을 떠나버려 가뜩이나 마음이 상한 민영에게 혹시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는 폼이 책꽂이에 넣어둔 사진 액자를 본 게 틀림없었다. 오늘만 해도 민영은 퇴근길 전철 안에서 몹시 우울했고 승화가 집에 있다면 함께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며 기분을 풀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덮쳐오는 열기, 난장판이 된 주방, 그리고 커튼을 열어놓은 채 불화차림으로 잠들어 있는 승아의 모습을 보자 자기의 공간이 훼손이라도 당한 기분이었고 갑자기 피로가 몰려들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승아는 천진하다 못해 눈치가 없었다. 돈가스냐 떡볶이냐 같은 사소한 일도 쉽게 결정 못해 일일이 민영에게 의지하는 한편으로 고집이 세고 인정 욕구가 강했다. 민영이 유학을 떠날 때 승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밤새 쓴 손편지를 건네주었는데 미국 친구가 생기면 자신처럼 평범한 소꿉친구 따위는 곧 잊어버릴 거라며 민영이 아니라는 말을 20번쯤 할 때까지 훌쩍임을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분의 해독 주스라니 손편지처럼 고맙고 감동적이지만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라는 말만큼이나 부담스러웠으며 또 궁금하지도 않았다. 친하다고 해서 비슷해질 필요는 없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미소를 보내고 손을 흔들면 되었다. 민영은 그것을 납득시키면서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이 피곤했고 적당한 기만으로 덮어두지 못하는 자신 역시 지겨웠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승하는 생각했다. 쟤는 어쩌면 저렇게 변함없이 자기 위주일까? 집이 더운 것만 보이고 내가 그 더위 속에서 종일 일한 것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 자기 집을 청소하고 자기를 위해 주스를 만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이 문제인 거지. 고생 좀 했나 싶더니 변한 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독립적이라면서 부모가 주는 학비로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 친구들보다 높은 점수를 따지 않으면 못 참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도 결국은 자신 있는 답안지 제출과 스펙 가시 같은 거였나? 그 사진이 아니었으면 승아는 이 좁고 낡은 집과 더위에 갇혀 집안일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민영의 이기심에 상처를 받고도 또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자신의 한결같은 성실과 적응력에 넌더리가 난 승아는 방으로 들어가서 행어에 걸어 놓았던 자신의 옷과 마트에서 샀던 초콜릿이며 과자들을 캐리어 안에 쓸어 넣었다. 뭐 이런 서로의 입장에서 본 게 서로가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읽으면 다 이해가 가요, 독자는. '승아는 그럴 수 있겠다. 민영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너무 탁월해요. 아 저 이해 못하지는 부분이 아닌데 그죠.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저는. 각자의 입장에 그리고 구성도 참 좋은 게 요일별로 어 승아의 입장을 한참 보여주다 또 민영의 입장에서 '아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설은 저는 인제 정리를 하면 누구나 다 각자가 각자의 사정이 있다. 어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소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그게 인제 이 소설의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 하우스 님은 또 혹시 더 좀 어떠셨는지. 네. 저는 뭐 여기서 마이크가 자전거를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예. 민영이 또 "야 너 그렇게 술 마셔 가지고 그 위험해. 너 자빠져서 인제 위험하니까 그 자전거 두고 지하철 타고 가라." 그 민영 때문에 자전거를 잃어버린 그 뉘앙스가 돼 버려 가지고 근데 마이크도 좀 웃긴 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그게 있어요. 마이크와 또 마이크의 친구가 특히 또 그렇죠. 민영하고 사귀지는 않고 묘하게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 예예. 계속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자전거를 몇십만 원짜리를 음. 이제 민영 마치 민영 때문에 잃어 버렸다는 듯이 맞아요. 이제 삐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음. 뭐 물론 이제 뭐 삐질 만하긴 하죠. 뭐 음. 몇십만 원짜리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미묘한 어떤 그런 어떤 사건 음. 정말 정말 그런 미묘한 사건을 잘 썼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의 어떤 캐릭터들도 정말 뭐 뭐 민영과 이제 승아나 마이크의 어떤 그런 대비가 되는 어. 색채가 정말 뭐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 대비가 어. 되는 음. 정말 재밌는 설정이죠. 그리고 전 또 이게 인물의 심리를 잘 나타냈다는 게 이 소설이 중간에 그 민영과 민영의 엄마가 옷을 되게 비싼 명품 옷을 그러니까 민영이 취업이 안 되니까 엄마가 인제 같이 데려가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정말 탁월했다고 봐요. 뭐 잠깐 읽어 보면 96 쪽인데요. "민영은 그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 옷을 입고 면접을 봐도 어차피 취직은 되지 않는다는 걸 엄마도 민영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엄마에게는 그 옷을 사줄 능력이 없었다. 엄마 자신은 탈의실에서조차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다. 그럼에도 사자고 우기는 이유는 단지 그 옷이 민영의 등뼈를 곧게 세우고 얼굴에 조명을 반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해온 힘든 뒷바라지의 정점에서 마지막으로 무리한 안간힘을 써볼 작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영이 그 옷을 사지 않겠다고 강력히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있지 않았을까. 사라고 우기는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까지만 성공해도 그 옷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내는 셈이었다. 서로가 알면서도 연기를 하고 그 연기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런 기만이 필요할 만큼 둘 다 약해져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매뉴얼 친절을 잃지 않는 마네킹 여성의 작별 인사를 뒤로 하고 그곳을 나왔다. 씁쓸하고 또 창피하기도 했지만 엄마와 민영 둘 다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아 안도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컸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겠다. 서로 알면서도 속아 주고 "야 이거 사, 사, 사." 하면서 "아이 괜찮아요 엄마." 하면서 서로 인제 자존감도 세우고 되게 훈훈한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민영이 만약에 철이 없다 그러면 "엄마 사 주세요." 이렇게 그 맘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리 묘사가 너무 좀 마음을 알겠는 거죠. 민영의 마음도 알겠고 엄마의 마음도 알겠고 정말 좋았어요 심리 묘사. 진짜 그랬겠다. 어 이게 인제 이런 게 진짜 소설가의 역량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각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거든요 작가가. 어 정말 좋았던 그리고 스토리도 결국 인제 뭐 민영과 승아가 인제 투덜투덜하고 좀 이렇게 서로 오해도 하고 싸우다가 근데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인제 부탁을 하죠. 민영이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그 소포 그 택배가 오면 그걸 인제 전달해 달라. 엄마 생일이니까. 승아가 그런 미션을 받는데 승아는 인제 먼저 출국하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삐져 가지고. 근데 가지도 못하고 이거 선물 전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금요일에 동네 우체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인제 택배 못 받아 가지고 다시 또 가야 되고 막 그 와중에 이제 금요일이 됐어요. 마지막 10번 금요일인데 동네 공원에 민영과 외출을 가죠. 산책하는데 거기서 인제 맨하튼을 같이 봐요. 어 "이틀은 더 맨하튼을 볼 수 있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둘이 인제 묘하게 화해를 하는 건지 이후에 인제 아마 이 장면 이후엔 둘 다 좀 잘 지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어 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는 구조도 참 좋았고 재밌어요. 요일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 어 혹시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아까 그 미묘한 장면 예. 두 번째 미묘한 장면 그 장면도 사실 예.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아. 왜냐면 뭐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백화점 우리가 가서도 책 한 번 보고
와 이거 어. 하면서 이제 그 약간 미묘한 그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젊어요. 그걸 딱 포착해서 썼단 말이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더욱이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환학생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좀 J1 비자인가 J2 비자로 이제 들어와서 예.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일하고 그 있죠. 그리고 막 엄마도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민영 막 뒷바라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있는 어떤 정말 상황이 예. 정말 잘 그려지고 있고 맞아요. 리얼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짠한 상황에 뭐 승아나 마이크나 이제 민영이나 이제 같이 쉐어를 해서 민영이 이제 승아를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음.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로맨스도 이제 살짝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가난한 어떤 뭐 일하는 워커의 삶도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정말 이게 뭐 세세하게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서 맞아요. 리얼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묘사도 참 좋고요. 정말 좋아요. 구성도 좋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 1 부의 마지막 소설일 텐데요. 권여선 작가님의 실버들 천만사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음 엄마와 딸이 여행 갔다 오는 얘기죠. 여행 갔다 오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결국 인제 화해하고 그런 이게 리뷰를 보면 이런 서사에 대해서 이런 서사가 되게 모녀 화해 서사라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게 너무 많다. 틀에 박힌 모녀 화해 서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이유가 있다 하면서 류버선 문학평론가님이 쓰셨어요. 한마디로 실버들 천만사는 항상 시도되고 대부분 실패하며 간혹 새로운 지향이 발생할 땐 유독 밀도가 높아서 이제 이 이야기로는 더 이상의 지향은 불가능할 것 같은 모녀화의 서사의 뒤를 잇는 작품인 것이다. 근데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 이게 자칫 잘못 쓰면 뻔한 이야기가 될 뻔했다는 거죠. 서사의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해체 대신 실버들 천만사는 전위적이고 전미래적인 모녀상을 절묘하게 흩뿌려 놓는다. 아 그 이게 보면 그녀들의 세 가지 약속을 중간에 세 가지를 해요. 첫째 여행 내내 콩 꺼 넣기. 둘째 친구처럼 무슨 씨, 무슨 씨 하고 이름 부르기. 셋째 맛있는 거 많이 해 먹기. 이 세 가지 약속을 좀 거칠게 개념화하자면 상징적 질서가 틈입하지 않은 자연적 상태로 돌아가 서로가 서로의 맨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는 부자유의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세 가지 약속은 곧 실버들 천만사가 모색하는 탈존의 윤리학이자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연대의 방법론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동행기에서 예상과 가장 다른 대목은 이 동행의 주체가 딸에게서 엄마로 옮겨가는 장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각성 혹은 성장의 주체는 처음에는 딸이었다가 이후엔 엄마로 옮겨간다. 딸의 성장담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성장이 보다 중익을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인제 특이점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모녀화의 서사가 주로 딸이 엄마의 역사를 받아안는 지점에서 완결되었다면 그러니까 딸이 "아 우리 엄마 이해해. 엄마 그럴 수 있어." 인제 보통 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거기에 엄마의 각성 과정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이게 인제 이 소설이 빛나는 지점이었다는 거죠. 음. 다시 말해 서로의 역사는 물론 서로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까지도 자기화하여 끝내는 전혀 다른 주체로 다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엄마의 트라우마와 잠재성을 자기화한 딸로 그리고 딸의 강박증과 잠재성을 내면한 엄마로 각기 다시 태어난 후 같이 길을 나설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각성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어 이 소설의 탁월한 점이 아닌가.
딸 혼자만 각성했다면 또 어 이렇게 상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 파우스트 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는 뭐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인상적인 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서약서, 뭐 선서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리고 앞서서 이제 숨기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음. 이혼을 했고 뭐를 하고. 아 맞아요.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이게 또 심지어 채훈이 딸이고 반이가 엄마인데 둘이 모녀 관계라는 것도 뒤에서 또 밝혀지죠. 읽다 보면 '아 모녀 관계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어떤 숨은 미학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팡 터지게 되는, 정말 그런 모녀의 어떤 대화가 이야기의 어떤 삶의 어떤 큰 어떤 트라우마를 이제 그냥 드러내면서도 지우게 되는, 혹은 그냥 말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근데 이제 사실 뭐 바니와 이제 채훈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평론가님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우정을 이루는데, 음. 저는 이제 여기서 채훈이 너무 빨리 성장한 게 아닌가. 아. 사실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장면이 있어서 저는 뭐 좋았지만, 쪼끔 더 뭐 채훈이 쪼금 이렇게 삐져서, 어. 혹은 이제 담담하게 막 약간 쌩 까는 음.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상처를 입은 어떤 느낌으로다가 이제 계속 반의를 좀 이렇게 하다가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안아주는 어. 그런 어떤 감동이 여기도 있지만, 뭐 '쪼끔 더 길었으면 좋겠다.' 어. 뭐 이런 정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봤을 때 제일 주목되는 건 대화가 진짜 많아요. 이 소설에 대화체가 주구장창 이어지는데 근데 소설에서 대화체를 잘 쓰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 근데 권여선 작가님은 대화체를 정말 잘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8 쪽에 보면 둘이 인제 아까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데 "차가 큰데도 운전을 잘하시네요, 채원 씨. 이게 그야말로 눈물겨운 훈련의 결과입니다, 바니 씨. 참을 일이 그렇게 많아요, 채원 씨. 내가 막내니까 늘 내가 몰지요. 뭐? 아빠랑 명훈이 놔두고 맨날 네가 먼다고? 그게 아니고 일할 때. 아, 우리 팀에서 내가 막내거든. 이쪽이 참을 일이 좀 많아. 헌팅 갈 때는 엄청 빡센 길도 가고 촬영 갈 때는 이것보다 엄청 큰 차도 몰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는 못해도 몸 쓰는 일은 좀 하잖아? 근데 바니 씨, 조금 전에 화내려던 거 맞지? 맞아. 아빠랑 오빠 괜히 억울하겠다. 응, 이번엔 좀 미안하네. 우리 있잖아. 아빠랑 오빠도 이름 부를까? 병석 씨, 명훈 씨 이렇게? 그러자. 그래야 내가 흥분해도 감정의 거리가 생길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대화체가 재밌어요. 읽는 맛도 있고 서로 인제 엄마와 딸이 이렇게 채훈 씨, 바니 씨 하면서 얘기하는데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엄마는 집을 나간 거죠. 근데 나간 건데 클라이막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뒤쪽에 인제 한번 그 부분도 서로 인제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진심을 터놓는 부분인데 음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이런 얘기도 해요. 어 "그게 안 쉬워." 하는데 148 쪽 "안 쉽지." 잠시 후에 바니가 말했다. "나도 말이야 잘 안 돼. 오늘 채훈 씨가 운전도 잘하고 지리도 잘 알고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딸이어도 참 믿음직하다. 아들보다 낫다.' 그게 생각을 했다기보다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말로 나올까 봐 너무 놀라서 진땀이 났어.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음, 어, 미워하지는 않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할 뿐이야. 병석 씨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 병석 씨만이 아니라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 난 세상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눈에 안 띄고 싶어. 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 아니, 바니가 말했다. 채원 씨만 빼고, 그러니까 내가 채원 씨는 만나잖아. 어. 그래서 외갓집에도 안 가는 거야? 외가가 아니라 내 본가. 알았어, 엄마 본가. 이런 식으로 좀 의식을 수정해주기도 하고. 당분간 나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 관심도 간섭도 다 폭력 같아. 모욕 같고.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고요하게 사는 게 내 목표야. 마지막 자존심이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와, 채원이 짧게 말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정숙 씨라고 하자. 이건 바니의 엄마니까 이제 할머니. 바니는 스스로 좀 취했다고 느꼈지만 계속 이야기했다. 정숙 씨 말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순에 빠졌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칭찬인 줄 알았지? 공부하라면 하고 좋은 대학 가라면 가고 취직해서 돈 벌라면 벌었지. 난 뭘 주장하고 누구랑 싸우고 뭘 얻어내고 그런 걸 못했어. 그러다 보니 힘이 들었겠지? 아무것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도망치고 싶었겠지. 그냥 도망치면 될 걸 결혼으로 도망친 게 실수였어. 딱 지금 채원 씨 나이네? 25에 결혼한다니까 춘영 씨도 정숙 씨도 결사적으로 반대했어. 이기적이라고. 줄줄이 딸린 동생들 내팽개치고 결혼한다고. 내가 이혼할 때도 춘영 씨하고 정숙 씨가 그렇게 반대했어. 보기 겨워서 그런다고. 돈 잘 버는 남편의 똑똑한 아들 내팽개치고 이혼한다고. 나는 채원 씨가 제일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이혼한 거 보면 내가 이기적인 게 맞긴 맞는가 봐.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나를 조금이라도 회복해 놓고 싶어서. 와, 와, 나 애매해지네, 마음이. 엄마가 이렇게 떡 부러지니까 애매해져. 나는 나도 너무 힘이 들거든. 그래도 내가 엄마를 이해하거든. 이해한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있지. 내가 갑자기 엄마가 너무 미우면서 가엾으면서 미칠 것 같으면서 엄마가 죽은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야. 그럴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열이 나고 땀이 줄줄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그게 엄마가 아까 얘기한 그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엄마가 없다는 걸 고스란히 느낀 거야. 그냥 방에 있는데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졌어. 온 기억은 진짜 없고 그냥 엄마가 없다는 걸 알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졌어. 채훈아 하고 바니가 당황해서 불렀다. 엄마, 나는 미래 완료라는 말이 그렇게 슬퍼? 언제부턴가 난 알았던 것 같아. 엄마가 집을 나갈 거라는 걸. 엄마가 나간 다음에 나 혼자 엄마 없이 살 거라는 걸. 나 고2 때 진짜 엄마가 이혼하고 나갔잖아? 내가 상상한 그대로 미래 완료가 된 거야. 나 혼자 집에 있고 엄마는 집에 없고 그렇게 될 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살아온 것 같았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더 나쁜 미래 완료가 생겨난 거야.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미치겠어. 어느 날 엄마가 죽고 없는데 나 혼자 낯선 길 위에 서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캄캄한 방에 누워 있는데 엄마는 죽고 없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 채훈아 하고 바니가 채훈의 손을 잡았다. 아까 차 세운 것도 그래서 그랬어? 엄마 봐. 채훈이 바니를 보았다. 눈가가 따오기처럼 붉었지만 눈물은 고여있지 않았다. 오히려 눈속이 불타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사랑하지. 바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알아. 엄마 보면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날 사랑해서 힘든 게 보여. 나도 엄마 사랑해. 그래서 힘들어. 근데 엄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게 왜 좋고 기쁘지가 않아? 사랑해서 얻는 게 왜 이런 악몽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힘들어도 되는데, 미워하면 되는데, 왜 우린 사랑을 하고 있어? 왜 이따위 사랑을 하고 있냐고. 눈물도 안 나오고 숨도 못 쉬겠는, 왜 이런 사랑을 하냐고. 채훈이 벌떡 일어나 가슴을 누르며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아니, 읽는데도 가슴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고, 이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이게
이거 너무 잘 썼다. 이 부분이 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어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심지어 제가 딸도 아니고 예. 딸이랑 엄마가 뭐 이혼을 뭐 해서 이제 예. 딸이 인생이 이제 막 뭐 되게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굉장히 슬프고 예. 굉장히 좀 대화를 들으면서도 좀 이렇게 감명 깊어서 이거는 뭐 네. 아 이거는 이제 이게 확실히 소설이 이게 소리 내서 보통 읽어 본다가 퇴고할 때 이게 저도 인제 저희 방송의 또 장점이 또 이렇게 말로 읽으니까 이게 너무 잘 읽혀요. 진짜 잘 읽혀요. 술술 읽히고 진짜 말하는 것처럼 대사 이건 뭐 그대로 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이제 대사로 아 너무 탁월하다. 이게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이 대사는. 이 감정도 느껴지고요. 너무 좋아요. 서로 이해하는 장면이잖아요. 아 예술입니다. 아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리고 또 뒷부분이 6 번부터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도 참 좋은데 인제 술자리가 끝나고 인제 서로 마음을 알았잖아요. 아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알고 이제 바니가 바뀌어요. 엄마가 바뀝니다. 읽어 보면 '지금껏 나는 무슨 짓을 하며 살아온 것일까?' 바니는 생각했다. 두려워 도망치고 두려워 숨고 두려워 끊어내려고만 하면서 체온과 이어진 수천 수만 가닥의 실을 끊어내려던 게 체온에게는 수천 수만 가닥의 실을 엉키게 하는 짓이었다면 지금껏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것일까? 사랑에서 얻는 게 악몽이라면 차라리 악몽을 꾸자고 바니는 생각했다. 내 딸이 꾸는 악몽을 같이 꾸자. 우리 모녀 사이에 수천 수만 가닥의 실이 이어져 있다면 그걸 밧줄로 꼬아 서로를 더 단단히 붙들어 매자. 말라 비틀어지고 질겨지고 섬뜩해지자. 뇌를 젤리화하고 마음에 전적을 하고 기형의 꿈을 꾸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들이 밑도 끝도 없이 샘솟았고 반이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 듯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만두가 남았어요. 근데 이 만두를 원래는 인제 다 양보했거든 서로. 바니가 말없이 남은 만두를 가져가 먹었다. 와. 이제 맛있는 거 내가 다 먹고 건강해지려고 그래야 네가 이상한 미래완료 증상에 안 시달리지. 음. 그리고 운전해야 되니까 지금은 안 되고 "이따 엄마 집 가서 같이 한잔해." "엄마 집 간다고? 드디어 나 엄마 집 가 보는 거야? 그동안 내가 미쳤지 딸도 집에 안 데리고. 엄마 좀 창피하니까 네가 쳐들어오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아 너무 훈훈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죠. "엄마 이번 여행 어땠어?" "쩔었어." "좋았다는 뜻이지?" "응." 이런 인제 신세대의 언어 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차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고 심하게 쿨렁거렸지만 바니는 마치 그 땅콩 껍데기 속에서 구르는 땅콩처럼 아늑하고 편안했다. 딸이 운전하는 차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달리는 속도가 일정해지자 바니는 졸음이 쏟아졌고 잠들기 전에 "우리들이 언제 땅콩 모양의 타투나 하러 갈까?" 했는데 생각만 한 건지 말로도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게 타투 얘기도 중간에 나오거든요. 딸이 타투를 했다 지운 흔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엄마가 울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온 거고. 정말 좋아요. 예 모녀 화해 서사. 혹시 파우스트 님은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여기서도 이제 뭐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 또 그런 모녀의 어떤 화해 서사에 있어서 정말 이제 진짜 같은 정말 현실인 것 같은 음. 그리고 둘 다 사실은 또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둘 다 성숙해서 음. 또 대화도 이제 읽는 맛이 있고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엄마와 딸 관계면은 어 비록 이제 먼 과거에 상처를 많이 서로 받아오고 오해를 쌓아왔지만 이제는 화해를 해서 정말 성숙해졌다. 정말 훈훈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가 노트도 정말 재밌었는데
한번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어, 늘 모욕만 당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리라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그 사람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순간 누구든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모욕당한 자는 견디는 매크로가 크기 때문에 남보기엔 맷집이 좋고 납작 엎드리는 데 능한 것 같지만 그 정서적 기제의 마이크로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취약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당한 별것 아니지만 은근히 불쾌하게 짝이 없는 모욕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게 자신의 어딘가를 자꾸 건드리는 걸 점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분연이 일어나 무작정 달려든다. 그에게는 그것이 과연 자신의 삶을 걸고 응징하고 복수할 만한 수준의 모욕인가를 판단할 정서적 용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까닭에 그는 생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삶을 거는 도약을 한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선, 그 경계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는 선, 그런 선은 의외로 타인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주 희미할 따름이다. 아니 고작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죽였다고요? 하고 혀를 차는 경찰이나 독자의 눈에는 나 또한 약간은 그런 입장에 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이 저도 이게 너무 절묘하게 잘 표현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아니 아니 그런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고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거 권여 인제 권여선 작가님도 그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실버드 천만사를 쓰면서 현실의 나는 점점 불쾌해지는데 소설은 한없이 소박해지는 걸 느꼈다. 이 소설은 보지 않으려는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욕을 어느 순간 참지 않게 된 여성의 이야기를 깔고 있다.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신경의 소소한 폭발들을 경험했다. 이 소설은 그 기록이다. 어 그쵸. 근데 이걸 읽고 독자들이 보인 반응이 한이했다고 해요. 저마다 다르게 느낀 것이죠. 음. 이런 민감함 이 소설을 쓰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어 혹시 뭐 소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여기서 순간 참지 않게 된 여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뭐 음. 남편이거나 그쵸. 아니면 뭐 밤길을 막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밤길에 이제 막 좀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것도 공포도 있고, 그리고 뭐 남편 뭐 굶길까 뭐 음. 이렇게 뭐 평소에 이제 계속 참아왔던 여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이 이제 많이 당하긴 했죠. 음. 뭐 일에도 뭐 승진도 이제 남자 우선으로 하고, 당연히 음. 여자는 뭐 나중에 이제 뭐 휴직해서 이제 육아하면은 어차피 뭐 이제 떨어져 나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이게 좀 팽배하잖아요, 뭐 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는 이제 음. 뭐 여성들이 다 일을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가정을 보는 데도 많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합리적으로 앞으로 당연히 이제 일을 이제 하는 거랑 가정을 보는 거랑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이전에도 많이 뭐 했지만, 이런 어떤 여태까지 참아왔던 뭐 음복 같은 음. 여성의 이야기를 뭐 많이 함으로써 음. 현대의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음. 여성 그런 문제를 많이 좀 넘겨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음복이란 작품도 강하길 작가님이었나? 그 대상 받았던. 그 작품도 참 좋았어요. 여성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